자, 700호를 자, 랭리에 제공을 하겠대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네. 빨리 제공해야 될 텐데 했는데 일단 완공 목표의 목표가 2027년 400호를 번합이 한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300호 가까이를 뭐 그 랭리 400호는 번합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공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이제야 프로포저 이제 제안서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제 제안서를 넣었으면 제안서가 이게 어프로브 되는데도 좀 1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1년 걸리고 공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 들어가도 또 지금 여기 랭리 타운십에 들어가는 거는 타운십 랭리에 들어가는 거는 construction already underway. 이제 공사 벌써 들어갔대요. 공사가 들어갔는데도 3년 뒤 완공이 목표야. 그러면 이건 최소한 4년, 5년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네. 그죠? 그냥 막 지르고 보는 거야. 그래서 참 이게 느리죠, 진짜. 느리고 느려도 되기만 하면 다행인 건데 이런 기사 계속 나오잖아요. 정부에서 10만 호 뭐 제공하겠다 막 발표를 했는데 이 공기를 제공하는 것 공기가 진행되는 것들이 거의 없고 다 딜레이 되고 있고 그죠? 이런 저런 것뿐만 아니라 뭐 그 스카이트레인도 마찬가지고 패철로 브릿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인 공사들인데도 이 1년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결국은 인플레이션, 뭐 비용 상승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고 정부도 그런 걸 이제 어차피 비용 상승해서 예산을 마련하기 쉽지 않으니까 전면 딜레이가 되고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그 앞으로 뭐 그 인플레이션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봅시다.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들 이야기들인데 BC주에 하루에 $10 보육 시설이 1만 곳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아니 2026년까지면은 2년도 안 남은 건데 지금 10,000곳이 있는데 2만 곳으로 확대를 시킨대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10. 저는 이민 초기에 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을 보육시설에 못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한 달에 그러니까 풀타임 말고 그 파타임을 해가지고 한 500불 정도 냈던 것 같아요. 둘째는 조금 다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돈 못 벌고 있는 이민자인 저한테는 너무 비싼 돈이었던. 그러니까 렌트비만 내도 제가 그때 이제 접시 닦기도 하고 그 피자 배달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렌트비를 내기도 너무 버겁다 보니까 저걸 도저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10면 그래도 보내지 않았을까? 하루 $10에 제가 매일 보낸 것도 아니고 화목을 보낼 때도 있고 월수 금을 보낼 때도 있었으니까 뭐 한 달에 100불도 안 되게 그래도 애들 영어도 배웠어야 되는데 애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영어를 못 배우고 그리고 유치원에 바로 들어갔어요. 그 이제 저런 그 프리스쿨 안 가고 영어를 못 하고 프리스쿨 들어갔지. 아니 그 유치원에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지금도 봐도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해요.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을 잘하는지 이게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한 달에 1,100불에 달라는 교육 보육료가 $200까지 떨어지면은 한 달에 $920를 절약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돈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우리의 텍스로 도와주는 거죠. 우리의 텍스가 우리 캐나다에 자라는 어린아이들에게 쓰여진다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물가 상승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그냥 사실인 거잖아요. 이거는 뭐 그렇다. 점점 이런 것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뭐겠어요. 이제 표를 받기 위해서 이 정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전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BC 녹색당이 있어요. 옛날부터 늘 존재해 왔죠. 이런 당들도 뭘 공약으로 거냐하면 자 시내버스 수 늘리고 노선 서비스도 확대하는데 자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겠다. 파격 공약. 왜? 내 돈 아니니까. 텍스로 하는 건데 뭐 이거 그리고 그 녹색당이 정권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야, 이렇게라도 한번 빵 터트려야 언론을 한번 타니까 뭐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꼭 빛이 녹색당뿐만 아니라 모든 당에서 이런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먹히고 사람들이 원하고 그죠? 그리고 또 그 어디죠? NDP에서도 치과 그 이제 무료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중에 치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저도 지금 그룹 베너핏이 되게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게 생겨서 좀 더 자유롭게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죠. 다 좋은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 우리의 텍스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냥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고. 또 BC주의 건설 현장에 화장실 환경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5명 이상일 때는 이렇게 간이 화장실 말고 보면 좀 수세식 변기도 설치해야 되고 손 세정대도 설치를 의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늘 공사할 때는 이렇게 간이 화장실 만들어서 쓰는 게 뭐 늘 이렇게 봐왔으니까 거기는 생각을 못했는데, BC주 근로자협회에서는 야, 우리 일할 때 너무 일하는데 너무 열악해.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 남자도 힘든데 여자를 더 힘들겠죠. 아무래도 화장실 문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뭐 주변의 지인들을 봐도 여자분들이 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굉장히 그런데 캐나다 좋은 점 화장실 깨끗해 좋잖아요. 그죠?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도 결국은 가뜩이나 이제 건설 비용이 많이 올라간 건설 현장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겠다. 이게 여러분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도 비용 상승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캐나다 답도 없는 그 캐나다 포스트는 정말 오래전부터 늘 적자 기업이었는데 캐나다니까, 그리고 캐나다 포스트가 없어지면 우리 편지를 못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그 UPS 맞나요? 하여간 뭐 그런 사설 기업들이 다 담당을 하면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텍스를 투자해서 지금 캐나다 포스트는 굉장히 오랫동안 살렸고 지금 보면 집배원들이 다 없어졌어요. 옛날에 집배원들 되면은 돈 많이 번다 막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뭐 우편 거의 안 보내잖아요. 근데 필요한 서비스긴 하고 필수 서비스긴 하니까 근데 다 잘랐죠. 웬만한 사람 다 잘렸죠.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잡을 뭐 남아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죠. 어쨌든 말이 좀 막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자, 이게 우편 요금도 오른다고 합니다. 안 오르는 게 없어요. 다 오릅니다. 근데 캐나다 포스트는 지금 엄청난 적자예요. 그래서 캐나다 포스트의 뭐 앞날은 좀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필수 서비스니까 내 그래도 살려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BC 자영업자가 절반은 앞으로 4년도 못 버틴다. 운영 비용이 증가했어요. 인건비 많이 올랐죠. 그리고 사람 찾기가 어렵다.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사람 찾기는 더 어려워. 그러니까 야, 이게 보니까 이게 식당이나 요즘은 이제 어떤 다른 분석 기사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긱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배달해 봤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이제 긱 서비스 같은 그런 뭐 우버라든지 배달이 그래도 식당에서 접시 닦기보단 난 거잖아요. 저도 접시도 닦아보고 배달도 한 3년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배달이 좀 더 편해요. 그죠? 뭐 그런 왜 차이가 존재하는지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든 일을 이제 캐나다 사람들도 이제 이민자들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더 증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비용 상승 요인 때문에, 그리고 물가도 올라갔고 금리는 여전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4년 동안 못 버티네. 그리고 지금은 또 옛날에 받았던 그 코로나 때 받았던 그 지원금도 지금 계속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4년 힘들다. 어쨌든 정말 경기 침체도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힘든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도 뭐 계속 얘기했지만 비용 상승, 물가 상승은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속이 되면 당연히 뭐 렌트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런 어포더블 하우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제 뭐 진짜 끝까지 가봐야죠. 그거는 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의 각자 도생으로 우리의 할 길을 우리는 스스로 도모를 해야 된다. 이거 변함없는 생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하고 있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뉴스 언뜻 지나가면서 보고 무슨 일인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는 저도 이제 판 건 아니고 이제 대략 뉴스를 몇 개를 보니까 무슨 일인지는 대충 알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집이 어떤 집이냐면 밴쿠버 완전 다운타운에 있어요. 그 파크 비치 매너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있는, 여기가 보니까 아파트먼트예요.
아파트먼트하고 콘도의 다른 점을 아시죠? 콘도는 개인들이 소유하는 거고 아파트먼트는 이제 그 뭐 소위 말해서 랜드로드나 아니면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서 다 이제 세입자가 살고 있는 곳만이 그런 게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생긴 모양으로 구분하면 안 되고요. 뭐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긴 계시려가지고 어쨌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거주민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에빅션, 그러니까 이제 거주하는 데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소송을 걸고 있고 시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밴쿠버 그 세입자 연합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진정서를 내가지고 거기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집주인이 뭐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또 저런 부분도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 또 세입자랑 관련된 부분은 저도 이제 집주인이다 보니까 무슨 일 있었나 좀 자세히 좀 보는 편이긴 한데 자 보시면 파크 비치 매너라는 곳이 있었는데 올해 4월 달에 집주인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먼트를 통째로 매각을 한 거죠. 그래서 플랜 A라는 여기 나오네요. 이 플랜 A라는 부동산 회사가 올 4월 달에 그러니까 불과 지금 5개월 전에요. 5개월 전에 이제 집주인이 바뀐 건데 이 새로운 집주인이 그 테넌트 중에 한 명을 내쫓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저도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좀 조금 더 자세한 뉴스 나와가지고 여기 보이는 남자분이 이제 세입자 연합회 대표예요 지금. 뉴스를 보면 이분들이 이제 그 플랜 A라는 본사에 찾아가가지고 뭐 자기는 이런 거 잘못된 것 같다 이제 진정서 넣고 뭐 언론에도 제보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이분들 인터뷰를 막 하고 뒤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여기 같이 세입자 분들이어가지고 같은 옷 입고 이제 본사를 찾아가서 항의하는 뉴스였어요. 그래서 단순한 뭐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플랜 A가 저기를 부동산에 온 이후 새로운 부동산 주인이 된 이후로는 그러니까 입구마다 이제 그 CC 카메라 다 설치돼 가지고 출입하는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그건 좀 시큐리티를 강화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서 뭐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유가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그 이 플랜 A에서 제공한 거예요. 보면은 월세가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월세가 1221불인 거예요. 진짜 싸죠. 요즘 밴쿠버에서 1200불 하는 월세를 찾기조차 쉽지 않은데 룸렌트면은 가능한 금액이긴 한데 집을 하나를 쓰면서 1221불인데 회사에서는 1196불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25불이 누락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추방을 진행을 한 거죠. 단순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여러 개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더 웃긴 거는 나는 그 돈을 낸 사람은 영수증 내기를 1221불을 냈다고 지금 영수증을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도 어떤 게 진짜 다큐멘테이션인지 진위 여부는 나도 확인하지 못했다. 근데 양측에서 분명히 다른 자료를 원본을 지금 제출을 한 거죠. 그래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넬슨 비치 매너가 어디 있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세상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이 빨간색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밴쿠버 우리가 흔히 밴쿠버 다운타운에서도 이 스탠리 파크하고 이제 워킹 디스턴스예요. 더군다나 잉글리시 베이하고도 뭐 찍어보면 2, 3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밴쿠버 다운타운의 그 라이프를 1221불을 내고 매달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저도 정말 저런 곳에 1200불을 내고 어떻게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은 사실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정말 뭐 5분 걸으면 랍슨 스트릿 저도 유학했기 때문에 랍슨 스트릿은 굉장히 추억이 많은 거리인데 별거 없이 그냥 애들이랑 그냥 늘 그냥 걸어 다니면서 그냥 술을 안 마셨어요. 음료수 마시고 뭐 그냥 그런 거리고 또 할 일 없으면 잉글리시 베이 가가지고 누워서 이제 밤하늘도 바라보고 그런 이제 추억이 있는 거리여서 늘 다운타운에 대한 그런 환상이 향수가 좀 남아 있는데 이런 데 살면 참 좋겠다. 그냥 걸으면은 자전거에 있으면 뭐 그냥 스탠리파크 한 바퀴 뺑 돌고 운동하고 잉글리시 베이 그리고 뭐 세컨드 비치 뭐 서드 비치 가가지고 시간도 보내고 심심하면 다운타운 나가서 걷고 너무 좋겠다. 근데 이게 1200밖에 안 한다고?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원주인 같은 경우는
이 주변 저도 부동산이 너무 궁금해서 좀 찾아봐요. 똑같은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랍슨 스트릿에 여기는 이제 스라타예요. 스라타고 밑에는 주상복합인데 요 정도 크기, 그러니까 크기 전체가 이제 8,200 스퀘어핏 굉장히 크죠. 근데 이게 지금은 한 15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제 요거는 1층 단층 건물이니까 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따져고 봐도 그래도 일단 그래도 4, 50억 최소한 4, 50억은 할 만한 건물은 아닌가. 이 건물이 크진 않아요. 찍어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50년 정도 된 건물이고 근데 어쨌든 다운타운이 땅값만 치면 되는 거잖아요. 땅값만 해도 한 4, 50억 되지 않을까. 근데 원주인 같은 경우는 월세를 1200불 받아도 그냥 괜찮을 만한 왜냐하면 땅값은 올라가서 자산은 엄청 늘었고 캐시플로우 물론 아쉽긴 했겠지만 안 올리고 그냥 놔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4월 달에 매각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나 여기 지금 거의 30년 살았어. 이런 일 처음 있었어. 중간에 나오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몇 번 나오더라고요. 여기 25년 살았는데 그럼 안 되지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부동산이 이 집이 그 집주인의 투자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집은 어떤 사는 공간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지. 집을 돈을 벌면 안 되고 프로핏을 테이크하면 안 되고 그리고 it's not their landlord's investment. 이게 랜드로드의 투자 대상이 되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은 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쵸. 집주인은 요 건물을 아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4, 50억 돈을 주고 이 건물을 이제 매입을 했겠죠. 근데 세입자들이 여기 많아봤자 20 몇 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많지는 않네. 그게 작은 건물이었는데 이거에 지금 세입자들이 1200불씩 내고 있다. 수지 타산이 안 맞죠. 당연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오래 살았는데 이게 처음 겪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자본주의에 지금 최초로 노출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기보다는 새로 플랜 A라는 사람들은 보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이 주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돈의 문제에 접근을 할 때 저 옛날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한국 사람들이 중동 가서 인도 사람 중동 사람은 아니들이지만 중동 가서 비즈니스를 하면 정말 사기 많이 당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중동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장사에 너무 능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볼까요? 위치적으로 지금 갑자기 얘기하기도 그렇긴 하네요. 위치적으로 보면 오늘 컴퓨터 되게 느린데 위치적으로 보면 이 중동 지역은 어디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그 중간 지역 실크로드도 있었잖아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중개무역을 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사람들인 거예요. 이쪽 홍해바다 쪽으로 지금도 홍해바다 쪽으로 들어오든 옛날에 터키 통해서 터키가 아니고 옛날에 트리키에만 몰라가지고 누가 댓글에 무식하다 엄청 욕했었는데 잊어먹으면 안 되지. 자, 트리키에 통해서도 했고 그러니까 요 지역 사람들은 옛날부터 중개무역하고 이 무역에 엄청 능한 사람들인데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문을 중시했잖아요. 글을 읽고 장원급제하는 걸 중시했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최고 하층민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발달할 수가 없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근데 저는 인도 사람들도 돈에 대해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 그리고 대만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좀 부끄러워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좀 샤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남들 앞에 튀면 안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특히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 제가 인도 사람들이랑 3년을 일해봤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쟤네들은 미안한 감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계급사에 지금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내가 계급이 높아 내가 사장이면 밑에 사람들 막 부리는 게 내가 매니저면 밑에 사람들 막 부리는 게 되게 당연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쟤네들은 이제 문화 차이라서 좀 애매한 이게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게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최초로 자본주의라는 것에 노출되니 어떻게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지금 자본주의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한 명 저렇게 정말 별거 아닌 이슈로 에빅션 당하는 거 보니까 다음엔 내 차례겠구나 불안하다. 왜냐면 제가 볼 땐 집주인의 의도도 뻔하잖아요. 정말 사소한 것만 잡혀도
이제 추방시켜가지고 다 쫓아내면 거기를 뭐 새로운 아까 여기 보니까 그 매물 나온 것도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운타운이니까 여기에도 리조닝이 가능하다고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리조닝 해가지고 하이라이즈 만들면 돈 엄청나게 버는 거니까 이 집주인도 뻔하잖아요. 여기 뭐 진짜 정말 오래된 집들 저희 다운타운 여기 걸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정말 50년 된 막 그런 건물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건물이 살아있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네.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건물인데 옆에 주변만 해도 올드하지만 그래도 하이라이즈들이 있으니 이거 하이라이즈로 지금 변신시키면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은 더 큰 업체에 팔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장인 집주인은 당연히 인베스트먼트 투자의 용도로 들어갔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안 된다 그 대의명분을 주장하는 건데 법으로 해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승산이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 저는 그래요. 이게 이 상대가 이제 그룹 A라는 뭐 부동산 회사인데 나름대로 프로퍼티도 많이 갖고 있고 보니까 이런 걸 많이 해본 업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 큰 승산이 없다. 싸워도 정신만 아프고 막 머리만 아프고 정신만 괴롭죠. 자기 마음만 괴롭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냥 빨리빨리 뭐 주변에 보면 찾아보면 다운타운이 은근히 주변에 싼 다운타운 그런 오래된 건물에 싼 어떤 그런 테넌트 들어갈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돈 모아서 정말 딴 데로 또 이사 가는 걸 빨리 하든지 아니면 일단 부모님이라도 있으면 부모님 친구네 집에 부모님 집에 좀 싸게 렌트에 들어가서 또 다른 도모를 하든지 제가 볼 땐 이 싸움을 계속 한다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고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안타까운 사연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은 뭐다? 각자 도생이다. 제가 볼 때는 밴쿠버, 캐나다도 사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하나밖에 없고 여기는 그러니까 병원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시스템이 하지만 굉장히 느린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가 공무원이 운영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국가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국가 재단이 운영을 하니까 반 국가 기관에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이 존재하는데 자기 앞길은 정말 자기가 빨리 찾아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제 생각은 그래서 저기서 빨리 빠져나가는데 같이 싸움을 보면서도 빨리 빠져나간다든지 각자 인생은 또 각자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여기에 나 평생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차라리 젊을 때 빠져나가면 일을 하고 다른 플랜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막 30년씩 살았대요. 은퇴하기 직전이야. 옛날에 하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은퇴하기 직전에서 나갔는데 연금은 막 많이 받아요. 오래 살았으니까. 1,500불, 2,000불 받아가지고 내가 이 정도 연금 받으면 내가 살 수 있겠지 했지만 현실은 그 돈으로 렌탈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올드한 건물인데 이런 올드한 건물들은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또 사서 팔아 먹으려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평생 산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에서 땅을 사가지고 제가 그 뉴스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럴 시간 없는 것 같고 땅을 사가지고 영구 임대축을 만들어서 하겠다 했는데 맞아요. 그렇게 들어가서 평생 살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밴쿠버 라이프를 굉장히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적당한 직장을 갖고 살기에는 굉장히 즐길 수 있는 했지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 정서에 뭐 가족을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고 부부가 딩크족으로 애 없이 살기 너무 좋을 수도 있는데 자식들을 갖고 살기에는 그렇게 40년 흘러버리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연이 있어서 한번 또 소개해봤어요. 결론은 뭐다? 각자 도생이다. 각자도 어쨌든 간에 자산을 갖기 위해서 부동산 자산이든 뭐 비트코인이 됐든 뭐 주식이든 그런 자산을 갖기 위해서 평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글픈 현실이긴 하지만 자산도 없는 사람이 맨날 이런 얘기하니까 저도 좀 굉장히 민망하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평생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있어 방송 중에. 어제 남은 하루도 주말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